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가 아니라 어머니 댁에 로봇 한 대 보내드려야겠어요라는 시대가 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청소형 로봇이나 재활을 돕는 로봇 정도는 익히 들으셨을 텐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노년의 삶에서 로봇은 빠질 수 없는 동행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들이, 어떤 첨단 의료 기술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지 첨단 의학계를 이끄는 과학자 김영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가 또 중요해질 텐데요. 한편으로는 이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래에는 박사님과 같은 직업이 유망 직종이 될까요? 네, 미래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참 큽니다. 어떤 직업은 몇십 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20년 내에 지금 일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한 49%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주된 원인이 로봇과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20년 내에 미국의 그 직업 중에 47%가 없어질 거라는 그러한 발표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많이 변했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저희 같은 연구원이나 개발하는 사람들도 아주 더 활성화되고 직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이 내에도 보면은 어떤 분야는 좀 직업이 늘어나고 어떤 분야는 좀 줄어들어가는 것들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 미래학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직업이 많이 없어지지만 또 다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직업이 또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또 유전자 검사 등등의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 관련한 그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산업과 제품과 서비스 분야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들이 발전할 텐데요.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의자나 침대처럼 신체 측면을 고려한 인체공학도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체의 외형적 구조뿐만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미세한 구조까지 변형을 해서 건강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학과 의학의 만남, 우리는 그 어디쯤에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해서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다.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있습니까? 네, 가끔 예전부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네. 정말 특히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에 피곤할 때 누워있을 때 내가 뭔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뭔가 일어나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생각만 하면은 이 물건이 다가오고 움직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혹 해보셨을 겁니다. 2016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이렇게 뇌의 생각, 뇌파를 읽어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경기를 하는 그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처럼 이미 생각을 하면 그 뇌에서 뇌파가 생깁니다. 그 뇌파를 읽어서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체를 조종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이미 중국에서 그 뇌의 생각, 뇌파를 읽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운전자가 헤드셋을 쓰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 뇌파가 발생하고 그 뇌파를 읽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좀 다른 종류의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그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뇌파를 측정을 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작년에 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전시회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 일본에서 개발한 뇌파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전시되어서 아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을 뱉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질병 관련 유전 정보를 분석해 주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이 실제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예. 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침을 뱉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 회사로 보내면은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줍니다. 나의 유전 정보 중에서 어떠한 질병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서 한 일주일 만에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좀 특징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그 유전병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파킨슨병과 같은 그 유전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러한 그 질병과 관련된 유전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 영리 목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하면서 함부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미국의 FDA, 식약처에 미국의 그 FDA에 허가 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 FDA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10가지 정도 유전병에 대해서 유전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줘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줬고 그러한 서비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질병과 관련 유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받아봤더니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 정보가 있다는 그 결과를 받아서 보고 고민하다가 유방을 절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유방암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절개를 했던 그런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례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과연 그 병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의학계에서 또한 연구하는 과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원인과 다른 하나는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것은 유전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창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고 나면은 질병에 따라서 이 질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내가 어떤 질병 관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안다면 이 건강 관리에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대부분의 DNA 정보가 해독이 되었다.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네. 예, 2003년도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목표로 했었던 것은 한 사람의 몸의 DNA에 어떠한 염기 서열이 있는지 유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DNA를 쭉 한번 읽고 어떤 염기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양이 너무도 방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할 점이 있는데 2003년도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외로 DNA에 그 긴 DNA를 다 읽어봤더니 의미 있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정거 DNA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쓰레기 DNA. 대부분이 그냥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와서 아주 일부분이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유전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이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아무 역할도 안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유전 정보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고 또 하나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2개, 3개 유전자가 연합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고 어떠한 질병이나 건강 관련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유전자가 있는 구역은 아니지만 그 옆에 구역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종류의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유전 정보를 발현시키고 일을 하도록 하는 조절자 역할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구역에서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구나 아니면 전자기기 장치 잘 만들어서 작동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스위치를 올려주고 켜줘야지 작동을 합니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켜주고 꺼주고 조절하는 그 역할을 그 옆에 있는 다른 DNA가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 새로운 학문 분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학이라고 해서 DN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정보를 모아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학문 분야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새롭게 생겨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부분에서도 의료 관련된 빅데이터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질병과 건강 관련된 유전자를 모아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의료 빅데이터 쪽에도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들 알아봤는데요. 일본에는 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 시기를 예측하는 로봇도 있다고 네. 하네요. 이렇게 간호 로봇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만화에서 봤었던 로봇 태권브이라든지 마징가 제트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기계 덩어리. 정말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기계 덩어리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은 그 전시회 가보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구에서 열린 전시회도 가보면은 로봇이 이런 안내원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사람들 손님을 맞이하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더라도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한 자료들과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은 로봇과 많이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페퍼가 건강 관련된 정보와 운동과 춤과 노래와 하면서 노인과 같이 놀아주고 건강과 관련된 것을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가정에서든 어디 직장에서든 병원에서든 이러한 로봇과 함께 친근하게 놀이도 하면서 또는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갈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페퍼가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대화하는 것 좀 더 자연스럽게 되면은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돼 가면서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노인을 돌보기 위한 간호 로봇으로서 로베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에 의하면은 노년기에 한 10년 이상은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은 거동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침대에 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서 휠체어로 옮겨간다든지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로베어라는 이런 로봇이 환자를 노인을 들어서 침대에서 들어서 휠체어로 옮겨주고 또 휠체어에서 들어서 또 침대로 옮겨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좀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돌봄 로봇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쌤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에 노인 환자들이 있는 병실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상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특별하게 뭔가 특이한 응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실버시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치매 케어 로봇으로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러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특히 17가지의 인지치료 게임을 가지고 있어서 노인들의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로봇이 개발되어서 실제로 서울의 강남구와 그 영통구에 있는 치매 지원 센터와 군포시의 보건소에 보급이 돼 실제로 시범 운영되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노인복지관에 이 그 실버 로봇이 실제로 수출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올해에 지방자치단체 3곳을 선정해서 이 돌봄 로봇을 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그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우리 주변에서 아직은 잘 보기 힘들지만 이러한 로봇들이 곧 멀지 않아서 여러 곳곳에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파로라고 하는 그 심리치료 로봇이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면은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고 한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럴 때에 정서적인 외로움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 로봇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동물처럼 생겼는 이 로봇이 파로라는 로봇인데 아주 친근하게 기존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로봇 태권보이 같이 그런 기계 덩어리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 동물 모양의 이러한 친근한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대화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 쪽에 그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미국의 메디케어에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보험 적용도 되고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입는 로봇이 노인들과 환자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데 많이 이용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런 입는 로봇을 입으면 일어나서 걷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정상인들도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려갈 때 허리를 삐끗할 수도 있고 힘이 많이 들고 한데 이러한 것을 입는 로봇 착용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몇십 배의 힘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좀 더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노인이나 환자를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